예, 우리 8장의 10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증권 시장선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 우리가 그 증권 시장선에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개별 자산들은요, 결국은 증권 시장선에 다 위치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었잖아요. 이게 이제 SM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증권 시장선인데요. 이 증권 시장선 그 Y축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었죠. ERI였고요. 그 다음에 어, X축은 이제 체계적이요. 예, 베타였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 시장인데 여기는 이제 무위험 자산 RF였고요. 자, 그러면 어떤 개별적인 자산들은요, 결국은 모든 종목은 SML, 즉 증권시장선 위에 위치한다. 즉 A나 C처럼 말이죠. 증권시장선이 위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떨 경우 B라는 종목처럼 증권시장선 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증권시장선 위에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된 경우. 저평가됐다. 지금 보시면 기대 수익,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정도 위험이잖아요. X축이 이 정도 위험인데 이 정도 위험이라면 증권 시장선에 따른다면 요 정도 기대 수익률을 보여줘야 되는데 B 같은 경우는 A랑 똑같은 위험이면서 요 정도 위험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니, 요 정도 기대 수익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험인데 A는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 B는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 B가 기대 수익률이 더 크네요. 예. 기대 수익률이 크다는 것은 왜 기대 수익률이 큰 거죠? 그건 바로 그 자산의 가치에 비해서 어떤 자산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 있겠죠? 가격은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기대순이 큰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고 보다 보면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B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기대 수익률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A가 위치한 데까지 오게 되고 결국은 증권시장선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D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라는 것은 이제 고평가된 겁니다. 그래서 C와 D는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D는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작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 수익이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즉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평가됐으니까 결국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기대 수익이 상승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이죠. 예.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Y축이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하고 결국은 증권시장선이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는 과소평가되었다. 과소평가되었다. 예, 맞네요. 예, 여기 A. 예, 그래서 저평가되었다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가격 상승, A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 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죠. 예. 여기는 A고 여기는 B지만 여기에 있는 B하고 여기에 있는 A는 결국은 둘 다 저평가된 그런 어떤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B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B 같은 경우는 예, 고평가된 거죠. 예.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기대 수익률 점차적으로 높아지잖아요. 예.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었네요. B는 과대평가되었다. 예, 여기 보시면 고평가되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B와 여기에 있는 D가 같은 상황에 놓인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증권 시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보니까 개별 증권과 베타 계수의 관계를 직선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우리 증권시장선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Y축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X축은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 자산과 베타 계수의 관계를 직선을 우리는 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직선으로 이제 둘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균형하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어, 효율적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 총위험은 우리가 시그마 P잖아요. 예, 이거 우리 총위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우리가 ERP죠. ERP. 예, ERP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P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시장선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거죠. 2번은 자본시장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시장 베타가 유일한 위험의 척도임을 의미합니다. 맞는 여기 베타가 위험의 척도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자본시장선 같은 경우는 이제 총위험 시그마 P가 위험의 척도였지만 증권시장선은 베타가 위험의 척도입니다. 자, 4번 이염과 기대 수익률. 뭐 베타도 어쨌든 이염이죠. 체계적 이염. 이염과 ERI 기대 수익률, 즉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의 어떤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예,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염의 개념으로 가장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이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염한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면 이염합니다. 그러면 불확실하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크면 위험이 큰 거고 변동 가능성이 좀 작으면 위험이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개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의 변동 가능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니까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되는 개별 자산. 여기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일단 이걸 갖다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 10%고 A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이니까 여기 10%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이니까 A는 여기에 표시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F 같은 경우는 뭐 기대 수익률은 좀 높지만 표준 기대 수익률도 낮고 표준 편차도 좀 굉장히 크죠. 위험도 크고. 이 F는 이제 일단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러면 A하고 B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A하고 B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그럼 B도 탈락. 그럼 C하고 A를 선택할까요? C하고 A 중에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이염은 똑같지만 C가 기대 수익이 크니까 A도 탈락입니다. 그럼 C하고 D 중에 뭘 선택할까요? C하고 D. C하고 D 중에는 둘 다 기대 수익률은 같지만 C가 이염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C를 선택할 겁니다. D도 탈락. 그래서 C하고 E가 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C는 기대 수익률은 좀 작지만 위험이 작고 E는 비록 위험은 크지만 기대 수익률이 좀 크잖아요. 예, C하고 E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자산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13번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되는 개별 자산은 3번이 됩니다. C하고 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그러면 이형 회피도가 높은 투자자, 바로 보수적인 투자자죠.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예, 기울기가 급하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우리가 이염이 아니 그 효용이 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효용이 커지는 거는 이보다는 C가 더 크니까 이염 회피도 높은 투자자는 C라는 자산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